아니,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네? 진짜 바닥에 흘린 반찬 국물 자국을 미처 다 닦기도 전에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에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오른쪽 뺨에 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평생 누구한테 손찌검 한번 당해본 적 없던 제가 이른이 넘어서 생전 처음으로 따귀를 맞은 거 있죠.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로비에 있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뚝 멈춘 것 같았다니까요. 웬 젊은 여자가 팔이라도 부러뜨릴 듯이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새빨갛게 매니큐어 칠한 손톱이 제 낡아빠진 고무장갑과 어찌나 대조되던지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다니까요. 아이고, 고무장갑 낀 손에서 물걸레가 툭 하고 떨어졌고 제 가슴팍에 달린 낡은 이름표가 대롱대롱 흔들렸어요. 박선자, 청소 담당. 그렇게 적힌 다 낡은 파란색 명찰이 제 한평생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관리실 아저씨도 봤고, 맞은편 커피숍 알바생도, 택배기사 아저씨도요. 근데 다들 모른 척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개까지 휙 돌려버렸죠. 그 순간 벼랑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한참을 그렇게 망부석처럼 서 있었어요. 뺨에 남은 화끈거리는 열감도, 바닥에 엎어진 도시락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묵은지 냄새도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오르려는 걸 꾹 참았어요. 지금 여기서 울어버리면 더 초라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문득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다시 열렸어요. 안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죠. 구수하면서도 따끈한 감자탕 냄새가 코를 훅 찔렀고 머리를 반쯤 단정하게 묶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제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어요. 형님. 순간 시끄럽던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지 화면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감자탕 봉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서 매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형님 진짜. 형님이세요. 저 정이에요, 오정이요. 까마득한 옛날 1985년의 그 봄날이 생각났어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제 무릎에 엎드려 엉엉 울던 그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이 여자의 주름진 얼굴과 포개져 보였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치 그날 밤 함께 도망치던 그 밤에 제 손을 꼭 쥐던 그때처럼요. 형님 세상에 형님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주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저희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방금 제 뺨을 후려갈긴 젊은 건물주, 여자, 송유라 그 여자도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멀뚱히 서서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정희는 울먹이며 뒤를 획 돌아 그 여자를 쏘아보더니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어요. 송유라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됐는지 유라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한 걸음 슬쩍 물러섰어요. 어머니, 저, 그게 어머니 정희의 딸이 아니라 며느리였군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네가 방금 함부로 손찌검한 이분이 대체 누군 줄이나 아냐고 정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분노 속에는 아주 오랜 그리움 또한 섞여 있는 듯했어요. 이분이 바로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야. 한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저 말없이 화끈거리는 뺨을 한번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유라는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더니 정희의 시선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자신감 넘치던 여자가 순식간에 풀 죽은 강아지처럼 작아진 것 같았어요. 형님, 저 기억하세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수건을 꺼내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제 팔만 붙잡고 있었죠. 어떻게 있겠니? 정희야, 내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오는데? 그 말에 정희는 완전히 무너지듯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형님, 흐헝헝. 그날 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타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눈빛이 울음에서 분노로 확 바뀌는 걸 봤습니다. 예전에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구해주려는 듯한 얼굴로 다시 돌아와 있더라고요. 송유라 씨, 너 지금까지 순한 얼굴로 싹싹하게 굴던 내 며느리 맞니?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네가 방금 이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제야 뭔가 단단히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했죠. 정희가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울기 시작한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춘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 딩동하는 소리도, 제가 바닥을 닦던 물걸레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아주 작게 들렸으니까요. 유라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한참을 울던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기억하세요? 그날 형님이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봉투요. 거기 든 돈이, 그 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저 정희의 손만 가만히 마주 잡았어요. 그때 제 눈앞에서 그 시절의 풍경들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춘천에서 꽤나 알아주던 교육자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죠. 그 시절 춘천의 작은 동네에서 우리 집은 꽤나 명망 있는 집안으로 통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박 교장 선생님 따님이시네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20살 되던 해인 1972년 대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대학에 가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 손자는 대학 나와서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손자야, 아버지가 잠깐 실수를 했다. 그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의 흰머리가 유난히 더 하얗게 보였어요. 학교 동료 선생님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만 그분이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 빚이 얼마였냐면 당시 우리 집 재산의 몇십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아마 몇십억은 좋게 됐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희 집 대문에는 시뻘건 딱지가 나붙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싸늘하게 달라졌죠. 예전에는 박 교장 선생님 따님이라며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빚쟁이 집딸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내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 입학 통지서를 꾸깃꾸깃 구겨버리던 그날, 제 꿈도 함께 구겨져 버린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후로 10년 동안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렸어요. 옷가게 점원, 다방 종업원, 식당 어드레실.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점점 건강이 나빠지셨고 어머니는 길에서 소규모로 김치 장사를 시작하셨죠. 언니는 이미 시집을 간 후였고 오빠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2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죠. 마지막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손자야, 조금만 참고 시집을 가면? 눈물을 애써 삼키며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경동시장에 윤 씨라고 사채업을 하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 장남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단다.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딸이 집안을 구하기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죠.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1982년. 제가 30살이 되던 그해 봄에 저는 경동시장 그 악명 높은 이자쟁이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그때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시집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저도 신랑 사진 한 장만 달랑 보고 결혼을 결정했죠. 혼례식 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어요. 손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의 그 처연했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셨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애써 웃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경동시장 뒷골목, 그 높다란 3층 양옥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 한 푼도 덜 받는 법이 없다는 악독한 이자쟁이 집안이었죠. 윤신의 집 앞을 지나칠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듣던 대로 대단히 무섭고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장부를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죠. 손님이 오면 을에 반말을 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인들에게는 온갖 협박도 서슴지 않았어요. 채무자는 말이야. 빚 때문에 개인이 망가지는 법이야.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돈 빌린 사람들이 시아버지께 찾아올 때면 하나같이 허름한 옷차림에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며 용서를 빌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빌려준 사람이 악마가 되고 빌린 사람이 천벌받을 죄인이 되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 같았어요. 그런 험악한 집에 저는 그저 팔려온 여자나 다름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시집을 온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시누이들은 교장딸이라더니 별 수 없네. 기세가 다 죽었네. 라며 뒤에서 비웃곤 했어요. 그리고 결혼 첫날 밤 저는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태준 씨, 저랑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남편은 그저 눈만 깜빡이다가 조용히 종이를 꺼내 글씨를 썼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어릴 때 사고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중매쟁이가 그저 과묵한 사람이라고만 말했던 이유를요. 시아버지는 중매쟁이에게 돈을 주고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던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빚쟁이의 딸과 억지로 결혼시킨 거죠. 첫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신랑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한참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메모를 건넸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더 괴로워요.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도 좋아요. 그 글씨체가 참 반듯하고 곱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마음만은 참 고운 사람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조금은 독특한 소통이 시작됐어요. 태준 씨는 저한테 손짓으로 말했고 때로는 작은 쪽지에 글씨를 써서 건네주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의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척척 알 수 있게 됐어요. 밤중에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서로에게 손글씨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참 애틋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말 못하는 남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따뜻함과 다정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태준 씨는 목수일을 할 줄 알았어요. 시장 근처에서 아주 작은 가구점을 운영했죠. 말을 못하니 장사가 잘 될 리는 없었지만 그의 손으로 정성껏 만든 가구들은 정말이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태준 씨가 제게 작은 화장대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그 섬세함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거울을 달았어요. 그런 메모와 함께요. 말은 없어도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태준 씨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벙어리라고 부르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죠. 시아버지는 장남인데도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모든 결정권은 동생인 태식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그 태식이라는 작자가 바로 문제였어요. 시동생 태식은 시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어요. 말 못하는 형과 달리 말재주가 아주 번지르르했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도 능했죠. 하지만 성격이 불같고 난폭했어요. 술만 마셨다 하면 집안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도 손찌검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태식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태준 씨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야, 이 병신 벙어리 새끼야 말 좀 해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가리 좀 털어보라고. 태준 씨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태식을 말리려 했지만 저까지 거칠게 밀쳐내며 더 심하게 태준 씨를 조롱했죠. 이나 망해먹은 교장 딸려나고 벙어리하고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네. 천생연분 아버지가 아주 쓸모없는 것들끼리 잘도 짝지어줬어. 그치? 그런 지독한 모욕을 들으면서도 태준 씨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방에서 제가 괜찮냐고,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죠. 태준 씨는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동생은 상처받은 아이야. 아버지 사랑을 혼자 다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남편의 그 너그러움이, 그 깊은 속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라면 그런 동생을 죽도록 미워했을 텐데 남편은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며 이해하려 했죠. 그러다 그 일이 터졌어요. 1985년 어느덧 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쑥 말했죠. 태식이가 또 사고 쳤다. 이번엔 웬 감자탕집 딸년이란다. 그 말에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태준 씨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경동시장 건너편에 있는 허름한 감자탕 집딸이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태식이가 술에 취해 그 집 딸을 그렇게 만든 거죠. 복덕방 하던 사람이 와서 슬쩍 얘기해주고 갔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말했어요. 데려오지? 어차피 슈퍼마켓도 하나 차려줘야 할 판이었으니까. 마치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아이가 바로 정이었어요. 온갖 귀한 음식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정이는 단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아마 입덧 때문이었을 거예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그저 앉아있는 것조차 몹시 힘겨워 보였어요. 태식은 새로 들어온 신부를 흘깃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뭐야? 감자탕 집 딸내미가 이것밖에 안 됐지.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는 입 다물고 밥이나 처먹어라고 태식을 나무랐지만 그건 결코 정희를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의 체면치레였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정희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한 그릇 끓여다 주었어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하던 정희가 제 간곡한 권유에 조금씩 숟가락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먹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해요. 잔뜩 경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걸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고맙습니다. 형님. 그때 처음으로 정희가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따뜻한 부름 한마디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10살은 좋기 더 어려 보이는 가녀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앳된 뱃속에 또 다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정희는 시댁에 와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태식은 결혼은 했지만 정희를 제대로 아내로 돌보지 않았고 자기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정희가 혼자 쓸쓸히 있을 때마다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마다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죠. 정희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그 애도 저처럼 팔려온 거와 다름없었어요. 아버지가 감자탕 집을 하셨는데 장사가 영시원찮아서 태식에게 큰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러다 정희가 덜컥 임신한 걸 알게 된 아버지가 내 딸년 팔아서라도 빚 갚을란다 하며 결혼을 강요했다는 거죠. 형님은 어떻게 이 집에 오시게 되셨어요? 정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제 기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 피아노 학원을 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한순간의 빚더미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우리 가족 이야기까지. 정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 참 비슷하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어딘가 이상하게 닮아 있었어요. 만약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좋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악독한 이자쟁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기막힌 인연으로 만난 거죠. 그날부터 저는 정희를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희가 먹기 좋은 음식을 따로 챙겨주었고 태식이 못 살게 굴 때마다 소리 없이 정희를 감싸고 보호했. 태준 씨도 정희에게 무척 친절했어요. 가끔 작은 나무 인형 같은 걸 앙증맞게 깎아 선물했는데 나중에 아기를 위한 거라고 쪽지를 건네주곤 했죠. 하지만 그런 소소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태식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 정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태식은 더욱더 난폭하고 거칠어졌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딴 결혼을 했다며 정희를 미워하고 구박했죠. 술만 마셨다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던 정희에게 태식이 다 마신 소주병을 휙 집어 던졌어요.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임신한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도련님, 제발 그만하세요. 임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태식이 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수, 이런 건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일 뿐이야. 괜히 참견하지 말고 빠져. 그 말에 저는 더욱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것도 임신한 약자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못살게 굴면 나중에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복도 못 받아요. 태식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바로 그 순간 태준 씨가 번개처럼 태식의 팔을 꽉 잡았죠. 말은 못해도 그 형양한 눈빛으로 동생에게 무섭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태식은 형을 세게 밀치고는 자기 방으로 쾅소리 나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정희는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님,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집에서 제가 이 아이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녀린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 정희야, 내가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 힘없는 아이를 이 지옥 같은 이자쟁이 집안에서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태식의 폭력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희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올수록 그의 짜증과 포악함도 덩달아 커져만 갔죠. 폭력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희는 그때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죠. 싸늘한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태식이 그날도 새벽녘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어요. 방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오더니 곤히 잠들어 있던 정희를 거칠게 끌고 나갔죠. 야, 일어나. 서방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년이 감히 잠을 자. 당장 일어나서 밥 차려. 아직 새벽 3시밖에 안 된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놀라서 겨우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저도 가슴이 철렁해서 몰래 뒤따라 나섰어요. 정희가 쌀을 씻고 있는데 태식이 뒤에서 인정사정 없이 정희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 누가 너 같은 걸 데려오래. 누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태식의 손목을 힘껏 붙잡고 떼어냈죠. 그만해. 당장 그만두지 못해.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태식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그러곤 손가락으로 정희의 이마를 콕콕 찌르며 악을 썼죠. 이 여자? 이 집에 발 들여놓은 것부터가 애초에 실수였어. 그냥 감자탕이나 팔 것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정희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가여워 보이던지. 겨우 17, 20살 청년의 아이를 임신하고 돈 때문에 팔려와 이런 모진 취급을 받는 가엾은 아이. 저와 너무나도 닮은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저희 부부방에 몰래 숨어들어와 한참을 훌쩍거렸어요. 태준 씨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희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은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동생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태준 씨 역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었죠. 이 집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시아버지와 망나니 같은 시동생 태식뿐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임신 중인데도 체중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어요. 얼굴은 늘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몰래 영양제도 사다 주고 기운 내라고 보양식도 남몰래 해줬어요. 태준 씨도 가구점에서 번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과일을 사다 주곤 했죠. 어느 날 정희가 부엌 구석에서 혼자 숨죽여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바닥에 납작하게 웅크리고 앉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정희의 가녀린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정희야, 괜찮아, 어디 아프니? 정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 깊이 드리워진 절망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형님, 저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걱정돼요. 그 말에 제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서러운 눈빛은 정말이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정희를 자주 데리고 시장에 나갔어요. 신선한 바깥 공기도 쐬게 해주고 잠시라도 그 숨막히는 집구석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함께 이런저런 반찬거리를 고르고 간혹 길가 분식집에 들러 뜨끈한 떡볶이도 사 먹었어요. 그럴 때면 정희의 어두웠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곤 했. 형님, 저 사실 감자탕 정말 잘 끓여요.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배웠거든요. 정희가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정희는 저에게 감자탕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살짝 알려줬어요. 묵은지와 소주를 약간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는 게 핵심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희의 꾸밈 없는 진짜 웃음을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 아이가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비법 꼭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소박하고 작은 꿈을 꾸던 정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죠.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태식이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어요. 이번엔 웬 젊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군요. 둘이서 희희낙낙 웃고 떠들며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정희가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꼴을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야, 넌 뭐야? 이리 와봐. 태식이 정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 심하게 취했던 태식은 정희의 불룩한 배를 손가락으로 툭툭 가리키며 옆에 있는 여자에게 희죽거리며 말했어요. 이거 내 아이라고 글쎄? 뭐? 장담할 순 없지.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정말이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임신한 여자에게 그보다 더 잔인하고 비정한 말이 또 있을까요? 저는 재빨리 정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었죠. 형님, 저 이 집에서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못 살겠어요. 저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간신히 약속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정희야, 아이 낳으면 분명 좀 나아질 거야. 내가 있잖아. 응. 하지만 그날 밤, 결국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태식이 방문을 발로 쾅쾅 차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왔던 여자는 이미 보내고 혼자 술을 더 마셨는지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취해 있었죠. 곤히 잠들어 있던 정희를 마구 흔들어 깨우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야, 일어나. 그 애가 진짜 내 애 맞아. 정희는 겁에 잔뜩 질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제가 태식을 황급히 말렸지만 그는 저를 사납게 밀쳐내고 정희의 이불을 확 걷어내버렸어요. 대답해 내 애 맞냐고. 이년아, 정희가 공포에 질려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태식은 갑자기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정희의 배를 발로 힘껏 찼어요. 그럼 시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애면 당연히 잘생겨야 할 거 아냐. 그 순간 모든 것이 아주 느리게 슬로우 모션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배를 감싸 안으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저는 미친 듯이 태식에게 달려들어 밀쳐냈어요. 태준 씨가 뒤늦게 달려와 태식을 방 밖으로 간신히 끌어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정희의 다리 사이로 시뻘건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파요. 배가, 아기가.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하지만 1980년대 경동시장 근처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구급차가 그렇게 빨리 올 리가 없었죠. 태준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라도 잡으러 뛰쳐나갔고 저는 피를 흘리는 정희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온 방바닥이 순식간에 피로 흥건하게 물들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만 질러댔지만 정작 그 장본인인 태식은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시동생을 탓하지 않았죠. 그저 몸이 약해서 그렇다며, 운이 나빴다며 오히려 정의를 탓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요. 사산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뱃속 아이가 외부로부터 아주 강한 충격을 받은 것 같네요.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요? 아무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댔죠.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가정폭력이라고 솔직하게 말해봤자 그저 부부싸움이나 집안일로 치부되며 쉬쉬하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요. 형님, 제 뱃속에서 따뜻하게 꼼지락거리며 잘 자고 있던 애였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흐헝헝.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정희의 등을 그저 토닥이며 입술만 잘근잘근 씹었죠. 그 가엾은 아이가 뱃속에서 차갑게 죽었다는 그 말이 제 귀에 계속해서 뱅뱅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반드시 꺼내야겠다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번에는 정희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한밤중에 태준 씨를 조용히 깨웠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정희를 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태준 씨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는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 집에서 정희가 멀리 도망갈 수 돈이 필요해요. 태준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그의 아주 작은 나무 저금통을 꺼냈어요. 가구점에서 번 돈을 아주 조금씩 몰래 모아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멀리 도망쳐서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세금을 피하려고 저희 부부 명의로 슬쩍 돌려놓았던 작은 건물. 그 건물, 전세금 일부가 제 손에 있었죠. 시장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건물 명의만 저희 앞으로 해두고 실제 관리와 세입자와의 계약은 모두 자기가 직접 했어요. 하지만 은행 통장만큼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꺼내보았어요.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보여주자 태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종이에 다급하게 썼어요. 위험해, 아버지가 알면 우리 둘 다 큰일 나. 알아요. 하지만 정희,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태준 씨는 한참을 괴로운 듯 고민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또 다른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나도 동생이 걱정돼. 재수 씨가 너무 불쌍해. 저희는 그날 밤 은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시아버지 몰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정희에게 그 돈을 몰래 건네주는 거였어요. 평생 동안 저희 부부가 어렵게 모아온 돈과 함께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죠. 시아버지에게 들키면 어떡하나. 발각되면 무슨 꼴을 당할까 싶었지만 정희의 그 슬픈 얼굴을 생각하니 없던 용기까지 샘솟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돈을 모두 두꺼운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정희는 사산 후 병원에서 막 퇴원해서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 일찍부터 어딘가로 외출했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자기 일에만 바빴죠. 저는 조용히 정희의 방으로 갔어요. 정희야, 들어가도 될까?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눈에는 일말의 생기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형님.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정희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봉투를 슬며시 내밀었죠. 이거 받아. 네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야. 정희는 깜짝 놀란 눈으로 봉투를 멀뚱멀뚱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목돈이었죠. 이게 뭐예요? 형님, 이 집에서 나가. 멀리. 아무도 너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당장. 정희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더니 그 안에 든 돈의 액수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형님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어떻게. 웃지 마. 그냥 받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 정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봉투를 다시 제게 내밀었어요. 안 돼요. 형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이러다 형님이 위험해지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살아. 정희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아무도 모르게 뱃속의 아기는 비록 그렇게 됐지만 넌 살아야 해. 꼭 살아서 내 삶을 찾아야 한다고. 정희는 손에 든 봉투를 떨리는 눈으로 한참 내려다보더니 이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 같은 게 살아서 뭐해요. 이 집에서는 다들 저더러 죽으라고만 하잖아요. 에블링.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야 해. 너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정희는 그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후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아주 작은 보따리 하나만 손에 들고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살금살금 사라졌. 저는 정희에게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고 가장 늦은 시간에 출발하는 버스 시간도 미리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간곡하게 당부했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은 다 잊고 완전히 새 삶을 시작해야 해. 알겠지? 정희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형님, 제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저는 정희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정든 친동생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아이. 그런데 이미 인생의 온갖 쓴맛은 다 봐버린 가엾은 아이. 잘 살아. die.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희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 후로 정희의 소식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정희가 도망갔다는 소식에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지만 곧 관심을 끊었어요. 태식은 오히려 잘 됐다며 좋아했죠. 잘 됐네. 골칫덩어리 하나 시원하게 사라졌으니 말이야. 하지만 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제가 몰래 빼낸 전세금이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날 텐데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상대로 몇 달 후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고야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그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내놓으면서 전세금이 일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돈이 왜 이렇게 비어? 시아버지는 은행 통장을 손에 들고 안방으로 불쑥 들어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버님,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제가 돈을 찾아간 기록이 똑똑히 남아 있었던 거죠. 내 인연이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이 도둑년 같은 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살벌했는지 몰라요. 평생 그런 험악한 목소리는 정말이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너무 불쌍해서 그만. 시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뺨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쳤어요. 그렇게 세게 맞아본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내까짓게 감히 내 돈을 훔쳐 내 귀한 돈을 가져가서 그년 도망치게 도와. 그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도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어디 보자 벙어리한테 장가를 들여놨더니 이젠 하다하다 돈까지 훔쳐가는구나. 내 돈으로. 내 둘째 며느리 인연을 도망치게 만들어 이 천하의 쓸모없는 것들. 혜준 씨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어떤 결연한 의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남편은 종이에 단호하게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이 집에서 나갑니다.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디 한번 나가봐라. 벙어리 새끼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작은 아이와 함께요. 그래요. 그때 저는 임신 3개월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정희를 그토록 간절히 도왔던 그 시기에 제 안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와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친정에도 참아갈 수가 없었죠. 이미 빚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집안이었으니까요. 저희는 남편이 운영하던 그 작은 가구점으로 가서 그곳을 임시거처로 삼았어요.
잠은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는 인근 포장마차에서 파는 값싼 국수로 때웠죠.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시간이 지나고 그해 겨울 태준 씨와 저는 간신히 작은 단칸방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1986년 봄 우리 딸 민지가 태어났어요. 태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딸아이를 조심스레 안았어요. 말은 못해도 그 눈에 담긴 깊은 사랑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태준 씨는 가구점을 계속 운영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쉽사리 무시하고 지나치기 일쑤였죠.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대로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었어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심지어 부잣집 가정부 일까지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의를 도왔던 그 일이었어요. 가끔 정의가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몹시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전혀 없었고 어쩌면 그게 서로에게 더 안전한 일이라고 애써 생각했어요. 정의는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희미해져 갔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시선을 들어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 그 여자가 아니 오정이가 제 앞에서 다시 한번 애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형님, 저 살아냈어요. 그 돈으로 악착같이 살아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 건물이에요. 그때 형님이 주신 그 돈으로 시작해서 이젠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됐다고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두 사람에게로 쏠렸어요. 특히 그 젊은 며느리 송유라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주변 공기가 마치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황급히 훔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유라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내가 지금 여기 건물주라고 똑똑히 말했지. 그럼 이제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봐. 정희는 말없이 제 손을 가만히 놓더니 딱딱 소리가 나는 구두를 신고 며느리 앞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위험있게 걸어갔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전에 그 어리고 힘없던 정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느껴졌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당당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유라야. 처음엔 마치 타이르듯 부드럽게 부르더니 정의의 눈빛이 서서히 아주 무섭게 바뀌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제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본 정의는 다시 유라를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네가 지금 이분을 때렸다고. 유라는 그제야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그게 제가 그때 기분이 좀 많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그래서 뺨을 때렸니. 정의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럴수록 주변 공기는 더욱더 서늘하게 식어갔죠. 마치 40년 전 경동시장에서 돈 못 갚는 채무자들을 상대하던 시아버지의 그 서슬퍼런 목소리처럼요. 내가 예전에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 기억나. 정의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매섭게 물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호강한다. 이 건물도 저 믿고 맡겨만 주시면 제가 아주 번쩍번쩍하게 관리하겠다. 그렇게 말했었지? 안 그래? 정희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뜨끈한 감자탕 포장 봉지를 천천히 로비 중앙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서류 겉면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이거 원래 오늘 너한테 넘겨주려고 했던 거야. 유리는 순간 숨을 헙 하고 멈췄어요.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리 아들한테도 아직 말 안 했어? 내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피땀 흘려 만든 가게. 내가 악착같이 번 돈. 내가 내 힘으로 산 내 건물들이니까. 이건 딱 너한테만 줄 생각이었거든. 유라의 얼굴이 숨길 수 없는 기대감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그러나 정의의 다음 말이 로비 전체를 무겁고 싸늘하게 가라앉혔어요. 근데 이제 못 주겠어. 유라의 입이 떡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표정이 마치 40년 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던 날의 제 표정 같았어요. 아이씨 왜 들켜가지고는. 아,
진짜 신경질나 몇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공들였는데 고작 청소 아줌마 따기 한 대 쳤다고 이 큰 건물을 안 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유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어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갑자기 손에 쥔번쩍이는 명품 가방에 스트랩을 잇는 힘껏 꼭 쥐더군요. 그 가방 하나가 제가 한 달 내내 허리 부러져라 청소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비쌀 거예요. 넌 실격이야. 정희가 그 말을 할 땐 이미 눈에 눈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담담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지독히도 단호했죠. 40년 전에 그 어리고 여렸던 정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누군 줄 아니? 정희가 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게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야. 정희는 고개를 돌려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이분이 내가 뱃속의 아이를 잃고 다 죽어가던 그날 밤 나를 밤새도록 품에 안고 함께 울어주신 분이라고. 그때 형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으면 난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제 눈에서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세월이란 건 참으로 묘한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아픔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대로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이것도 인생의 또 다른 한 줄기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정희는 그 증여 서류를 한 장씩 아주 천천히 찍기 시작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곱지만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손으로 차곡차곡 정확히 반으로 갈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두꺼운 종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천천히 흩날렸어요. 어머니, 그거 다 공증까지 받은 거잖아요. 언제 또 그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으시려고요? 돈도 또 들고 세금도 또 내셔야 하잖아요. 유라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종이를 끝까지 아주 잘게 찢어버렸어요. 세금이 문제니 내가 지금 이분의 뺨을 후려갈긴 내 꼴을 보니 내 마음에 진짜 뭐가 중요한지 이제야 똑똑히 알겠더라. 서류 파편들이 싸늘한 로비 바닥에 하얀 눈처럼 흩날렸고 유라는 그걸 차마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넋 놓고 서 있기만 했어요. 형님, 정희가 제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딘가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어요. 꼭 그날 밤처럼요. 이 건물 형님께 드릴게요. 그때 형님이 제게 주셨던 그 돈 봉투. 제가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이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평생 남의 집, 남의 건물만 빌빌거리며 청소하던 내가 감히 어떻게 건물주가 된다는 말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정희야. 아니, 정희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그 돈, 그건 그냥 네가 내 친동생 같아서 제발 좀 살라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준 거였잖아. 그래요. 형님, 그렇게 형님 덕분에 한번 살아봤더니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았으니 이제는 갚아야죠. 사람답게요. 정희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죠. 제가 그 감자탕 집에서 허드렛일 하다가 형님이 주신 그 돈으로 아주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큰 체인점이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희는 그 비싼 옷을 입은 채로 차가운 로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이 그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정희가 떠난 후 얼마 안 가서 결국 전세금 문제가 들통났어요.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며 격노했죠. 저희 부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맨몸으로 쫓겨났죠. 하루아침에 저와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정희는 그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저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셨잖아요. 제가 그동안 까맣게 몰랐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얼마 전에 우연히 경동시장에 감자탕 먹으러 갔다가 거기 오래 사신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다 들었어요. 형님이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모질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저를 감싸고 도와주셨다는 걸요. 그 후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얼마나 형님을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제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옛날엔 그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화만 치밀어 올랐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고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건물 아직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당장 공증사무실에 가서 형님 이름으로 바로 이전해 드릴게요. 유라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그리고 아주 절망적으로 이해했는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제가 잠깐 실수한 건 정말 죄송하고 100번 사죄드리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이 큰 건물을 몽땅 다 주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발. 정희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넌 더 이상 내 며느리 아니다. 그 한마디가 로비에 싸늘하게 떨어지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숨을 멈췄어요.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죠. 정희는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제발 이 건물 받아주세요. 저는 아직 감자탕집 건물, 다른 동네에 몇 개 더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만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이고, 정희야,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걸 받아 나는 평생 그저 청소부로만 살아온 사람인데, 그때 정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어요. 형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잖아요.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저를 도와주시고, 형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청소부로 힘들게 사셨는데, 저는 이렇게 건물주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정희의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자책감이 짙게 묻어났어요. 형님이 저를 도와주신 그 돈 때문에 형님은 꼬박 40년을 그렇게 고생만 하셨어요. 제발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네. 그 순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제 가슴 안에서 와르르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도 그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처절한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선행이 결국에는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었을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믿기 힘든 광경을 그저 넋놓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언젠가 이런 비슷한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친절이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순간. 혹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고마운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기적처럼 나타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언젠가 그런 눈부신 순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힘없이 물러났어요. 그 당당하고 콧대 높던 발걸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정희와 저는 무려 40년 만에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공증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온 후였지만 아직도 모든 게 꿈처럼 믿기지 않았죠. 박선자가 이 건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같이 가요? 형님, 오늘은 제가 맛있는 저녁 차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정희를 따라 나섰어요. 그곳은 건물 2층, 아주 깔끔하고 아담한 작은 주방이 딸린 원룸이었죠. 정희가 가끔 지방 출장 올 때 잠시 머무는 숙소라고 했어요. 테이블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탕, 갓 지은 따끈한 쌀밥,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정희에게 자주 끓여주던 그 묵은지 된장국까지 푸짐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낯설었어요. 평생 남의 밥상만 차려주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오롯이 저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니 말이죠. 형님이 해주시던 그 된장국 맛.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시피 기억나는 대로 한번 끓여봤어요. 국물 한 숟갈을 뜨자. 그땐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그 집의 냄새가 코끝으로 확 올라왔습니다. 찰기 있게 잘 지어진 쌀밥, 꼬들꼬들하게 잘 익은 묵은지, 그리고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된장국.
마치 아득한 시간여행을 하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나, 이거 정말 그때 그 맛이네. 정희는 제 말에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깊어진 눈가에 주름진 얼굴에서 문득 그 시절 어리고 앳되던 정희의 모습이 언뜻 비쳐 보였어요. 미원까지 살짝 넣었죠. 형님 레시피 그대로요. 미원이라. 맞아요. 80년대엔 그걸 감칠맛 내는 최고의 비법이라고들 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정말 최고의 비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희가 작은 철제 상자를 하나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아주 오래된 낡은 서류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빛바랜 건물, 등기부 등본, 변호사 도장, 그리고 아주 낡고 해진 사진 한 장. 이건 1985년 정희가 그 집에서 도망가기 한 달 전쯤에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제가 정희 옆에 어색하게 서서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이걸 어떻게 아직도 갖고 있었어? 형님, 저 그날 도망갈 때 다른 건 다 못 챙겨도 이것만큼은 꼭 챙겨서 나갔어요. 제 지갑 속에 지난 40년 동안 고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세월이 대체 얼마나 무심하게 흘러간 건지. 형님, 이 건물, 형님이 직접 한번 운영해 보세요. 정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도 저는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난 평생 청소부 일만 해봤어? 정희야. 정희는 제 거칠어진 손등을 자기의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어요. 그 손이 예전에는 참으로 보드랍고 고왔는데 이제는 저만큼이나 주름지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저 두 번 죽을 뻔했어요. 형님, 한 번은 뱃속의 아이를 잃고 사산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만약 그날 형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날 밤 황천길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내밀어 주신 그 따뜻한 손이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손이 만들어준 제 두 번째 삶. 이제는 제가 형님께 돌려드려야죠. 정희는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그 집을 도망친 후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인간이 태식이가 혹시라도 저를 찾아올까봐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형님이 주신 그 돈으로 아주 작은 쪽방 하나를 겨우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결국 제 전공인 감자탕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은 어떻게 했어? 그 시절에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도장을 찍어주기는커녕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법원 게시판에 이혼 서류가 붙었다는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그런 방법이었. 그때는 여자 혼자 이혼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험난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든 제 힘으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정희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형님, 제 아들 지훈이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어요. 입양이라고.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자탕 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어요. 어느 날 한 젊은 고객이 갓난아기를 안고 와서 밥을 먹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그 고객의 먼 친척 아이였는데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셔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객마저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내러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정희의 눈에 촉촉하게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뱃속에서 허망하게 잃어버렸던 제 아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도 한때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데려와서 키우게 됐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지훈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뭉클해졌어요. 정희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소 지친 얼굴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유라한테 이상한 전화가 와서. 제가 급히 왔는데 정희가 얼른 저를 그에게 소개했어요. 형님, 인사하세요. 우리 아들 지훈이에요. 제가 입양해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죠. 지훈이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청소 아주머니. 정희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 지훈아. 이분은 그냥 아주머니가 아니야. 내 생명의 은인이신 박선자 여사님이셔. 똑바로 예의 갖춰라.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건물에서 자주 뵈었는데 제가 미처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정희는 지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맨손으로 감자탕 집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 작은 가게를 지금의 큰 프랜차이즈로 키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홀로 지훈이를 입양해서 정성껏 키워냈는지, 그리고 제가 바로 그녀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라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뜨겁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얼굴로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께 그렇게 힘들고 아픈 과거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선자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그런 하늘 같은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도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이야. 하지만 내 아내가 되어서 감히 연하 형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건 나로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 지훈이는 제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자 어머님, 제가 아내에게 단단히 잘 말해두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례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제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밤늦도록 계속 들려주었어요. 감자탕 집이 한 지점, 두 지점 조금씩 늘어나면서부터 저도 차츰 생활에 여유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참으로 똑똑하고 착실한 아이였어요. 대학도 자기 힘으로 갔고 지금은 저희 사업의 모든 관리를 도맡아서 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유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그때 잠시 가늘게 떨렸어요. 지훈이는 워낙 착하고 순박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유라는 아마 저희 집의 과거 같은 건 전혀 모르니까 그저 돈만 보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침 건물 증여 서류의 도장까지 다 찍으려고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정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실감이 났어요. 저는 평생을 청소부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고단하게 살았고 정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우리 둘 다 결국 각자의 삶에 치열하게 맞서 싸워온 강인한 여자들이었죠. 형님, 이제 우리 함께 살아보는 건 어때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요. 정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또다시 왈칵 눈물이 났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딸 민지는 그동안 대체 얼마나 고되고 팍팍하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이런 믿기지 않는 행복이 찾아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헤어졌던 남편에게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후에도 한동안은 함께 살았지만 결국 끝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거든요. 남편은 먼 지방으로 일자리를 구해 내려갔고 저는 서울에 홀로 남아 닥치는 대로 청소 일을 하며 우리 민지를 간신히 키웠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남편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다음 날 남편이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어요. 말을 못하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써서 저에게 건네주었죠. 고생 많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나 자랑스럽 단 세 문장뿐이었지만 그 짧은 말이 저를 얼마나 하염없이 울렸는지 몰라요. 이제야 평생 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생이 한꺼번에 다 보상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 그리고 정희와 지훈이 이렇게 네 사람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곧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우리는 각자 살아온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박한 계획도 함께 나누었어요. 저와 딸 민지는 건물 1층에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내기로 했어요. 가게 이름은 손맛정이라고 지었죠. 우리 민지의 이름에서 정자를 따서요. 맛있는 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거예요. 그 옆 칸에는 작은 테이블 몇 개를 놓은 아담한 카페를 만들었죠. 카페 이름은 잠시만요. 엄마, 이 깜찍한 이름은 제가 직접 지었어요. 민지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형님이 평생 바닥만 닦으시느라 제대로 쉴 틈 한 번 없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잠깐이라도 편히 앉아 쉬시라고요. 정희가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딸과 정희와 지훈이와 함께 새로 단장한 가게 앞에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5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 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걸까요? 정의를 도왔던 그날의 제 작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간의 그 고되고 험난했던 노동의 시간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의의 그 순수하고 감사할 줄 아는 착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그리고 그 어떤 명예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인연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가게 문을 일찍 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남편과 함께 일어나 정성껏 반찬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나갈 반찬은 딱 3종류. 고사리 나물, 묵은지 볶음, 감자채 볶음, 그리고 두부조림. 일부러 식어도 맛있는 반찬들로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혼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점심 도시락으로 많이들 싸가시기 때문이죠. 요즘은 우리 민지가 찍어서 올린다는 그 유튜브 쇼츠라는 것 덕분에 동네를 넘어서 아주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신다네요.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킬 때쯤 가게 문을 활짝 열어요. 바로 옆에 있는 잠시만요. 엄마 카페에는 이미 우리 민지가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평생 딸에게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민지는 오히려 제게 늘 고맙다고 말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아침 정성껏 싸주시던 그 도시락.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청소부로 일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도시락을 싸던 그 고단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아주 작고 소박한 기억들이 우리 민지에게는 그토록 큰 사랑으로 남아 있었나 봐요. 시간 참 빠르다. 그치? 남편이 구수한 보리차를 내리며 손짓으로 제게 물었어요. 말은 못해도 남편의 그 깊은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참으로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 옛날 경동시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 남편은 그저 희미한 미소로 답했어요. 그 미소에는 지난 40년의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만 같았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깊게 팬 주름진 눈가가 오늘따라 참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문득 아주 먼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정희에게 몰래 돈 봉투를 건네주던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 시아버지의 두꺼운 장부를 남몰래 떨리는 손길로 열어보던 그 긴장되던 순간, 그리고 그 후에 어김없이 찾아왔던 그 모진 고통의 나날들. 그때는 제가 내린 그 선택이 과연 잘한 건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건지, 밤낮으로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시댁에서 쫓겨난 후에는 가끔씩 사무치게 후회도 했었고요. 그냥 모른 척 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첫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든을 훌쩍 넘기신 듯한 연로한 할머니셨죠. 매일 아침 저희 가게에 들러 두부조림을 사가시는 단골분이세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 그치, 옛날엔 이맘때쯤이면 집집마다 김장하느라 손이 다 트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맞아요. 할머니, 큰 고무대야에 배추 절여서 나르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그때 그 김치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와 도란도란 김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김장의 그 고단함과 매서움을 잘 모를 거예요. 손끝이 새빨갛게 얼어붙는 그 지독한 추위.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담그던 그 맛있는 김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어이구, 이 집 두부조림은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꼭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라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니 이보다 더 큰 칭찬이 또 있을까요? 오전에는 주로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러 많이 와요. 그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 우리 민지에게 싸주던 그 초라했던 도시락 생각이 나곤 하죠. 한 젊은이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넬 때 문득 그 해맑은 미소가 40년 전 어리고 앳되던 정의의 그 불안하면서도 순수했던 미소와 겹쳐 보였어요. 정말이지.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그토록 비참하게 청소하던 그 건물에서 이제는 제 가게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의가 어김없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저희 가게로 점심을 먹으러 와요. 정의는 여전히 그 큰 감자탕 체인점 여러 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형님, 오늘 점심 반찬은 뭐예요? 오늘은 구수한 된장찌개랑 고소한 잔멸치 볶음. 그리고 시금치나물 좀 무쳐봤어.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밥 한 그릇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비웠어요. 늘 바쁘다며 항상 그렇게 허겁지겁 서두르는 정희를 보면 가끔은 좀 안쓰럽고 짠할 때도 있어요. 정희야?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해도 되잖아. 건강 생각해야지. 아이, 형님도 참. 저는 이렇게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다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 일인지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문득 가계복도 저 끝에서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유라였어요. 정희의 맏며느리였던 그 젊은 여자요. 그날 그 소동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정희도 유라를 발견했는지 들고 있던 밥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했어요.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죠. 들어와. 유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두 눈에는 깊은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선자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더 떠서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았어요. 일단 먹어. 이야기는 밥 다 먹고 나서 하자. 유리는 그 자리에 어색하게 앉아 아주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뜨렸죠.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정희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유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마 그동안 혼자서 속으로 많이 후회하고 괴로워했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준비합니다. 어둑한 새벽녘에 묵은지를 깨끗이 씻고 차가운 감자를 하나하나 깎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이 소박한 음식이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아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묘한 것이라고요. 때로는 최악의 선택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최선의 길이 되기도 하고 가장 깊고 아팠던 상처가 오히려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지나가는 시내버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 버스 안에도 지금 누군가는 몹시 힘들고 고단했던 하루를 간신히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일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중일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저마다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오늘 밤엔 정희와 함께 아주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경동시장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곳에서 과연 무슨 생각이 들지, 또 어떤 낯선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삶이란 건 결국 끝없이 이어지는 멀고 긴 여정이니까요. 처음에는 지독한 아픔이었던 기억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덧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해요.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웠던 결정이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으로 제게 다시 돌아왔듯이 말이에요.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다른 건물, 청소부 아주머니께 제가 오늘 만든 반찬을 작은 도시락에 정성껏 담아드렸어요. 그분의 깜짝 놀라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평생 청소만 했거든요. 그분은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받아들였어요. 그 모습에서 문득 아주 오래전, 젊었던 시절의 저를 보는 것만 같았죠.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조용히 서서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40년 전 정희에게 그 돈 봉투를 몰래 건네주던 그 캄캄했던 밤에도 과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까요?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겠지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세상 속에서 이토록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복이란 건 참으로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찾아와요. 떠들썩한 소리도 요란하게 번쩍이는 불빛도 없이 그저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더 진실하고 소중한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도 저는 정성껏 도시락을 쌉니다. 누군가의 외롭고 쓸쓸한 저녁을 따뜻하게 위로해줄 소박한 한 끼를 담아요. 그 도시락을 받은 누군가가 그걸 먹으며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세상은 그래도 아직 살만하구나. 라고요. 그 따뜻한 한 끼가 어쩌면 누군가의 절망적인 내일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40년 전 제 떨리는 손에서 정의의 간절한 손으로 건네졌던 그 작은 희망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장면이나 느낌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가벼운 운동도 잊지 마세요.